네,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기분 좋은 소식부터 좀 알아보죠. 그동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신용평가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쭉 받아왔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그 중에 하나인 피치라는 이 기관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현 수준으로 유지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현 수준으로 유지한 것도 상당히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신용평가사인 피치사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 수준인 AA-로 유지를 했고 등급 전망도 스테이블, 안정적으로 고수를 했습니다. 예. 코로나19 속에 이제 비교적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피치가 이런 평가를 내렸느냐? 물론 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인 위험이나 뭐 고령화 문제, 또 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 과제 아래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대외 건전성 그리고 지속적인 거시경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네. 재정 여력이 있다라는 걸 반영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19와 관련한 이 신용등급 평가를 보게 되면 주요 선진국들, 특히나 우리가 유사한 등급을 가진 국가보다도 양호한 경제 성장률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 평가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 침체되면서 지금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낮아지거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재확인했다라는 데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올해 들어서 이달 초까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국가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낮아진 사례를 보니까 107개 국가, 총 211건에 달합니다. 그렇습니까? 뭐 예.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다 하향 조정이 됐군요. 맞습니다. 예. 뭐 영국과 같은 이제 선진국들도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피치로부터 2012년 9월부터 지금 8년 가까이 국가신용등급이 이제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 꽤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향 조정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AA-고 스테이블,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우리보다 좋은 등급을 받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뭐 캐나다, 미국 뭐 이 정도 몇 개 나라 정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우리가 들고. 이제 이미 이제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이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예.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위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등급 정도를 갖고 있고, 그 정도고. 일본과 중국보다도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우리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A로 알고 있는데 A에다가 또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전망이 더 받은 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참 기분 좋은 소식인데 하지만 이런 평가를 내림과 동시에 또 한마디씩 하잖아요. 피치사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또 우려를 표명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피치가 한국의 빠른 나라비 증가 속도는 리스크 요인, 위험 요인이다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한국이 단기적으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지출 압력이 큰 상황이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정부 부채는 재정의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37.7%였는데 올해 이제 네 번의 추경이 단행이 되면서 43.9%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예. 따라서 피치는 정부의 부채 위험성을 좀 낮추려는 정부의 투자 지출의 어떤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국가 부채도 문제지만 가계 부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주택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부채 증가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계부채의 상환 능력이나 은행 건전성의 취약성이 커지고 있는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의 중요한 변수가 뭐냐? 바로 국가 부채, 가계 부채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국가 부채, 가계 부채,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워낙 또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된다 이런 우려군요. 지금 당장보다는. 예.
자, 다음 소식 보겠는데 이번 주 내내 이 대주주 3억 원 이 논란으로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을 지금 10억 원이었는데 10억 원 이상에서 이제 3억 원 이상으로 이제 낮추겠다는 거고 이제 이들에게는 이제 양도세까지 부과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얘기가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있으니까 하루하루 이게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이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문제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입장은 뭐냐? 지금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은 예정대로 시행을 하겠다. 다만 지금 이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가족 합산이었는데 이거를 인별 과세로. 개인별. 그렇죠? 네, 개인별 개인별 과세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정부에서 그 기재부에서 최초에 발표한 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주식과 이제 동일한 주식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내가 1억 원 갖고 있고 내 아버지가 1억 원 갖고 있고 아들도 1억 원 갖고 있으면 이걸 다 합했잖아요. 합해서 3억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인별로 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는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분한테 내년부터는 3억 원으로 낮아지는 기본 틀은 유지하겠지만 논란이 됐던 이제 가족합산 부분만을 보완하겠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이 좋은 장에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인 3억 원을 고수하느냐. 이것도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이건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미리 결정된 사안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이 기준은 견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자, 이 때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야가 모두 대주주 양도세 보유 기준 3억 원은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 왜 고수하고 있느냐 반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기준도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요즘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서 20만 명 이상 동의까지 얻었다 하는 소식도 들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또 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인가요? 이걸 또 뭐 2년 유예를 또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서 이게 왜냐하면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23년부터는 모든 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주식 차익이 5천만 원을 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 2, 3년 동안이 이제 과도기인데 이전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질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3억 원은 뭐 내 얘기 아니니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게 만약에 3억 원으로 낮춰진다면 또 주식시장에 매물들이 또 쏟아질 수가 있어서 그렇죠. 갑작스럽게 연말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 투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주식을 가졌던 분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갖고 있다면 한 5천 주 내지 몇 주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한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말장이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뭐 예상치 10조가 되니 많이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3분기 영업이익이 정말 깜짝 실적이네요.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실적 자체보다는 예상치보다 높냐 낮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훌쩍 넘어섰고 LG전자도 오늘 발표한 것 같던데 LG도 상당히 좋았네요. 1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네요. 맞습니다.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이 12조 3천억 원입니다. 석 달 전에 비해서 50% 늘었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58%가 급증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3분기 매출은 66조 원인데요. 이게 만약 이달 말 발표되는 확정 실적에서도 66조가 유지되면 역대 최고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삼성전자 왜 2017년, 18년에 한창 왜 반도체 호황일 때 그때 최고 아니었나요? 그때보다도 더 높습니다.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중요한데요. 영업이익률이 18.6%로 이 역시 상반기보다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은 거 반도체 초 슈퍼
울트라 호황기라고 불렸던 2018년 4분기에 예, 예. 10조 8천억 원 기록한 이후 지금 2년여 만인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3분기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뭐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미중 무역 분쟁 등 불확실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모바일 실적 괜찮았고요. TV와 가전과 같은 이제 고가 제품들이 오히려 보복 소비 심리가 일어나면서 하하.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다는 그 겁니다. 참고 참았던 게 3분기에 좀 몰아서들 샀군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여기다 이제 화해에 대한 이제 미국의 제재가 집중되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얻은 것도 예. 굉장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삼성전자의 이 4분기 실적은 그냥 안심할 만하냐? 아직은 아니다는 겁니다. 불안이 여전한데요. 예.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유럽을 통해서 또 재확산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다 이제 반도체도 이제 이 가격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4분기는 오히려 3분기보다 실적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또 전망이 있군요. 그나저나 반도체 가격은 회복이 잘 안 되네요. 원래 예상으로 올해 들어와서는 좀 회복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상태죠, 지금. 맞습니다. 이제 가격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 전망이 좋아야 되는데 경기 전망이 좋아지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이 플랫폼 업체들, 대형 고객들이 아직은 반도체를 주문하면서 선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좀 기업 투자가 좀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쨌든 이 삼성전자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좋고 영업이익률도 증가하는 아주 좋은 흐름을 일단은 3분기에는 보였는데, 근데 뭐 우리나라 1등 기업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여전히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현대자동차 얘기를 좀 해보죠. 수소 전기 트럭을 유럽에 처음으로 수출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수소 전기 트럭 하니까 얼마 전에 그 니콜라 파동도 좀 생각이 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이 분야의 선도 기업의 입지를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지적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수소전기 트럭 업체인 니콜라는 사기 의혹으로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죠. 예. 반면에 이제 현대차는 완성차를 수소 연료 전지 트럭을 스위스에 상업 운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이미 현대차가 지난 7월에 세계 최초로 상업용 수소 트럭을 스위스에 수출을 했고요. 예. 그러면 거기 현지에 맞게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개조를 합니다. 이 개조 작업을 마치고 고객한테 인도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 말까지 수소 전기 트럭을 총 스위스에 40대를 수출할 예정이고요. 이러자 이제 이런 트럭을 수출하게 되면 인프라,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스위스 정부 역시 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스위스 각 지역에다가 100개의 수소 충전소를 이제 설치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현대차는 수소 트럭, 전기 트럭을 이제 스위스에 안착시킨 이후에는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뭐 2025년까지 뭐 1,600여 대, 2030년까지 25,000여 대 이상을 유럽 시장에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런 이 수소 트럭을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또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도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40대를 스위스에 수출한다는 소식인데 올해 말까지 앞으로 이게 수천 대, 수만 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라는 거. 아무래도 수소 전기 트럭이라면 부가가치가 좀 높겠죠. 이익이 좀 많이 남을 것 같네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니콜라는 지금 그 모델 하나, 가짜 모델 하나 갖고 사기 의혹이에요. 만들 수 있는 기술만 있다라고 해서 증시 상장에서 거품을 키워왔는데,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 거는 현대차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현대차 입지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잠깐만 좀 볼까요? 마일리지 소식인데, 마일리지 하면 아마 좀 속상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가 먼저 생각나는데 쓰기는 해야 되는데 쓰기가 쉽지 않은. 근데 최근 5년간 쓰지 않아서 사라진 각종 마일리지가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정감사 자료인데요. 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항공사, 이동통신사, 정유사, 카드사 등의 적립된 마일리지가 20조 5천억 원이 넘었고요. 이 가운데 소멸된 거, 자동 사라진 게 1조 4,938억 원이었습니다. 너무 많네요. 그렇습니다. 항공사가 1등이었는데요. 무려 7,600억 원 넘게
소멸됐습니다. 아하, 이건 항공사 돈입니다. 그렇네요. 두 번째가 카드사고요. 예. 카드사가 5,500억 원, 이동통신사가 1,155억 원, 이외에도 정유사 포인트가 300억 원, 또 공공기관의 복지 포인트가 322억 원, KTX의 누적 마일리지도 7억 5천만 원이나 사라졌습니다. 예. 이게 참 개인이 어디에 얼마만큼 마일리지가 남아있는지 기억하기도 어렵고요. 그럼요. 안다고 하더라도 쓸 용도를 잘 모릅니다. 예. 소멸되면 그대로 업체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마일리지가 어디에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검색해서 좀 모아주고 예. 내 의미대로 좀 쓸 수 있게끔 마일리지 그렇습니다. 통합 플랫폼이 필요한 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는 마일리지 같은 걸 이용해서 물론 내가 유용한 물건을 살 수도 있겠지만 세금을 낼 수도 있고 기부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렇죠. 오늘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일리지가 그냥 버려졌다는 거, 이거 개인들에게는 다 손해인 거고 기업에게는 다 이익인 건데 정부가 앞으로 좀 손을 꼭 좀 봐야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자,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